네,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들. 자, 무엇보다도 사람들은 연초에는 늘 새로운 계획이라든지 소망을 꿈꾸는데요. 자, 올해는, 은빛이 안녕. 네. 자, 올해는 다른 해와 좀 달리, 다른 해하고 좀 달리 아주 다들 소박한 꿈을 꾸는 것 같아요. 그쵸? 네. 자, 올해는 제발 마스크 좀 벗었으면, 올해는 가게 문을 좀 열었으면, 올해는 뭐 온라인 말고 매일 학교 가서 친구를 만났으면 또 자유롭게 여행을 떠날 수 있었으면 참 소박하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이렇게 당연했던 것들, 일들이 지금은 연초에는 소망으로 꿈꾸게 이렇게 됩니다. 자, 그동안 당연했던 것들이 지금 생각해보면 어때? 당연하지 않았어요. 그죠? 참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자, 소중했던 이런 모든 것들이 당연하게 우리 일상으로 돌아왔으면 아주 좋겠습니다. 네. 저도 아주 작은 소망은, 올해는 꼭 운동을 해서 이렇게 되게 그렇게 소박하게 된 것 같아요. 왜냐면 피트니스 센터도 운동에 코로나 때문에 되게 원활하지 못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운동을 할 수 있는 제발 운동을 좀 했었으면 하고 또 이렇게 인터넷이 좀 잘 터졌으면 이렇게 굉장히 소박하게 저도 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잘 진행하고 있나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은 지금 이마만큼 남들은 푹 이렇게 좀 쉬고 있을 때 여러분들은 이 시간을 위해서 투자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이것도 여러분들은 1월의 새해에 첫 새해에 50%는 저는 진행했다고 봅니다. 이렇게 일찍 일어나셔서 누군가를 기다리고 뭔가를 여러분 하려고 이렇게 진행하는 거는 여러분들 50%는 다 진행했다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또 이렇게 일찍 일어나셔서 제 수업 들으려고 이렇게 임해주신 여러분들께 항상 감사드립니다. 자, 그러면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네, 보이시나요? 잠시만요. 네, 보이시죠? 오늘은 여러분들 안정제는 말 그대로 자, 형태를 고정시키기 위해서 흔들리지 않게 상태를 안정시키는 역할을 하죠. 지난주에 여기서부터 진행을 하면 될 겁니다, 여러분들. 자, 대표적인 예로 대표적인 예로 젤리나 무스, 잼 제형에 사용이 되고 아이싱 제조에 끈적거리는 것을 방지하는 거 방지도 하고 또 여러분들 이 아이싱 견고하도록 부서지는 것을 방지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파이 여러분들 참, 파이 충전물에 잠깐만 여러분들 또 이렇게 됩니다. 자, 파이 충전물 우리 농후화재 사과파이 여러분들 만들어 보신 분들도 계실 테고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들 그러니까 도전하신 분들도 있으세요. 기능사 품목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기능사 품목에 있죠. 그래서 사과파이를 만든 친구들도 있을 테고 아니면 그냥 뭐 책을 통해서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사과파이 만들 때 어때요? 첨작물이 움직이지 않도록 전분을 넣습니다. 우리 만든 친구들이 계실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탕수육 소스 같은 거 생각해 보셨나요? 이게 좀 이해가 더 잘 되시겠죠? 걸쭉한 이유가 뭐예요? 그 안에 전분이 들어가기 때문에 안정제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파이 충전물에 잠깐만. 네. 파이 충전물에 농후화제 그러니까 요거는 안정제라기보다는 농후화제라고 사용한다는 거. 자, 그 다음에는 크림 토핑에 이런 좀 안정시키는 거 역할을 하는 게 안정제가 되겠습니다. 자, 연습 문제 한번 볼게요.
커스터드 크림에 농후화제로 알맞지 않은 것은 자 커스터드 크림에 걸쭉하게 하는 거 전분이 들어가서 걸쭉하게 만들죠. 근데 박력품 같은 경우는 어때 여러분들 밀가루에는 밀가루지만 밀가루 속에 전분이 존재한다고 했잖아요. 맞죠? 자 전분 있고 자 계란 노른자가 농후화제 역할을 하죠. 여기 버터는 그럼 버터는 커스터드 크림에 들어가기는 해요. 근데 윤기를 내주기 위해서 넣어주지 뭐 버터는 농후화제는 알맞지는 않다라는 거가 되겠죠. 자, 안정제의 종류를 보시면 쭉 나와 있죠. 젤라틴, 한천, 알긴산, CMC, 팩틴, 로커스트급 민검 이게 쭉 나와 있는데 대표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젤라틴, 한천, 팩틴 이 세 개는 꼭 알으셔야 돼요. 젤라틴하고 한천하고 팩틴만 아시면 돼요. 안정제로는. 가장 대표적이기 때문에. 자, 한천은 우뭇가사리로부터 추출을 하고 우리가 양갱 만들죠. 양갱을 만들었죠. 네. 젤라틴은 우리가 동물의 그 껍질과 연골에서 콜라겐을 정제한 것으로 가루 젤라틴도 있고 판 젤라틴도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 사용하셨어요. 이 젤라틴으로 뭘 만들어요? 무스라고 젤리를 만든다. 그죠? 자, 팩틴 같은 경우 팩틴은 좀 시험에 잘 나오죠. 팩틴 같은 경우는 과일과 식물 속에 들어있고 이 팩틴 같은 경우는 팩틴만 가지고 만드는 게 아니라 설탕 농도의 50% 이상이 있어야 해요. 그리고 산성 농도, 이 산성 pH는 2.8에서 5.2 이상일 때 이게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 이거는 팩틴에서 이게 안정제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 팩틴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젤라틴, 한첨, 팩틴은 100% 나와요, 시험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잼이나 젤리를 만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 정말 중요하니까 여러분들 알아두시고 자, 기출문제 좀 이런 게 조금 많이 나오니까 그리고 여러분 연습 문제 좀 볼게요. 젤리를 제조하는데 당분 60에서 65%, 팩틴 1.0에서 1.5를 잃을 때 가장 적합한 pH. 자, 이거 나오면 이거 보세요. 자, 팩틴 같은 경우는 자, 아까 보죠. 팩틴 같은 경우는 산성은 설탕 농도가 50%고 산성은 pH가 2.8에서 5.2라고 했어요. 그죠? 그럼 어디 있어요, 여기? 이 가운데 답은 3.2가 되겠죠. 네. 젤리를 제조하는데 적합하지 않는 성분은 뭐가 있죠? 유기산. 맞죠? 산이 있어야 되니까. 그 다음엔 여러분 우리 당 필요하죠. 그리고 우리 팩틴 넣잖아요. 팩틴 필요하고요. 염류. 염류는 들어가서 안 될 제품이죠. 맞죠? 네. 아, 또 제가 보니까 이걸 보니까 제가 여기를 왜 넣느냐면 제가 이걸 좀 강 교수님께 여쭤볼 겠는데 이 그러니까 기출 문제를 보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와 있더라고요. 과실의 익어감에 따라서 어떤 효소에 의해서 수용성 팩틴이 생성이 되는가? 근데 답은 프로토팩틴이거든요. 근데 이 프로토팩틴이 뭔가를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문제가 나와 있더라고. 그저께 문제를 푸는데 근데 책에는 없어요. 프로토팩틴이. 그래서 효소라고 하면 이게 효소니까 강영선 교수님께 수업 시간에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프로토팩틴이 도대체 뭔지. 네, 이게 갑자기 문제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한번 넣어봤습니다, 제가. 자, 다음은 그래프. 그래프는 여러분 우리가 밀가루에서 설명을 할 때 했었어야 되는데 그래프 설명드릴 게 별로 없어요. 시험에는 근데 꼭 나와요. 그래서 보시면 자 반죽에 물리적인 성질이 있고 성분 특성 실험이 있는데 그런데 제일 많이 나오는 게 페리노 그래프, 익스텐스 그래프, 아밀로 그래프 이 세 가지가 가장 많이 나옵니다. 자 페리노 그래프는요 여기 적혀 있죠. 밀가루의 흡수율, 밀가루 믹싱 시간, 믹싱 내구성 이건 반드시
외우셔야 돼요.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측정하는 곡선이 500비틀에 도달하는 시간 측정을 합니다. 페리노그래프는. 그래서 밀가루의 등급이 낮을수록 흡수율은 증가하나 반죽 시간과 안정도가 감소한다. 이게 무슨 말인지 여러분 아실 필요 없으세요. 그냥 그대로 외우세요. 알려고 하면 멘탈이 나가니까 여러분들 그냥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돼요. 가장 중요한 건 밀가루의 흡수율, 믹싱 시간, 믹싱 내구성 측정하는 곡선이며 곡선 500비틀에 도달하는 측정하는 기계이다. 페리노그래프가. 요것만 알아두시면 돼요. 자, 익스텐소그래프라고 하는 것은 신장성, 신장에 대한 저항력을 측정하는 기계이다라고 알아두시면 돼요. 아셨죠? 그리고 아밀로그래프. 자, 아밀로그래프는 왜 우리가 전분 점도라고 나와 있죠. 전분 점도를 측정하는 그래프 뭐 이런데 왜 우리 아밀라제, 아밀로스, 아밀로펙틴 이런 식으로 전분 느낌이 들잖아요. 그래서 전분의 점도 측정하는 그래프다라고 아시면 돼요. 그래서 밀가루가 왜 호화 정도를 알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에 관련된 그래프에 관련된 문제만 제가 한 몇 개 뽑아와 봤습니다. 네. 자, 밀가루 반죽의 물성 측정 실험 기기가 아닌 것은 나와 있네. 믹소그래프, 아밀로그래프, 페리노그래프. 이게 좀 잘. 아이고. 자, 이건 아니죠. 스크루마트가 아니죠. 믹소그래프, 아밀로그래프, 페리노그래프. 네. 그러니까 아까 본 페리노그래프, 익스텐드 그래프, 아밀로그래프, 믹소그래프가 있으니까 이런 거는 있다는 것만 알아두시고요. 자, 다음에 밀가루의 물성을 전문적으로 시험하는 기기로 이루어진 것은 이거 뭐예요? 자, 페리노그래프 여기 딱 나와 있네. 페리노그래프. 아이고, 이게 지금 페리노그래프, 아밀로그래프, 익스텐스 그래프. 정답은 4번 맞죠? 네. 자, 다음 믹서 내에서 일어나는 물리적 성질을 파동 곡선 기록기로 기록하여 밀가루의 흡수율, 믹싱 시간, 믹싱 내구성 등을 측정하는 기계. 이게 나와 있네. 그죠? 뭐예요? 페리노그래프. 아까 방금 했죠? 이렇게 해서 아까 그러니까 여기에서 여러분 외워두세요. 오늘 그래프는 여기에서 끝내는 게 좋으세요. 따로 공부하지 마시고. 그래서 그래프는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아니, 이해하지 마세요. 그냥 외우려고 하세요. 아셨죠? 다음에 또 한번 보자. 네. 페리노그래프는 그래프 곡선이 특정 지점에 도달하는 시간과 떠나는 시간 등으로 밀가루의 특성을 파악할 수 있다. 특정 지점은 몇 뷰틀인가? 아까 얘기했죠. 500뷰틀. 자, 밀가루의 물리적 특성과 제빵 적성을 나타내는 기계 세 가지. 익스텐소, 아밀로, 페리노. 아까 그거하고 똑같네. 그죠? 이런 문제가 막 중복됩니다. 그래서 제가 문제를 내봤고, 다음에 반죽의 신장성을 나타내는 그래프. 아시죠? 반죽의 신장성. 익스텐소 그래프. 그래서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돼요. 아셨죠? 네. 자, 초콜릿. 여기에 계신 뭐 선배님들은 초콜릿에 대해서 조금 아시는 분들도 있으실 테고 여러분들 초콜릿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초콜릿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초콜릿은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기호식품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알면 그 맛이 더 배가 될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 이 정도로만 봐주셔도 여러분 오늘 성공하신 거예요. 자, 초콜릿의 원료를 보시면 카카오 메스,
코코아 버터가 이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자, 카카오 메슬은 다른 말로 비터 초콜릿이라고 하고, 자, 원료인 카카오 빈에서 발효를 하고 건조하고 구워서 카카오 빈에서 콩에서 껍질을 분리하고 갈아서 만든 상태로 바로 그게 카카오 메스입니다. 그러니까 카카오 페이스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비터 초콜릿 다 같은 말이에요. 카카오 메스, 카카오 페이스트, 비터 초콜릿. 자, 카카오 메스 같은 경우는 이 같은 경우는 다른 성분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카카오 빈 특유의 쓴맛이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카카오 메스에서 코코아랑 코코아 버터를 분리하는 겁니다. 이 카카오 메스에서 코코아하고 코코아 버터를 분리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카카오, 여러분 코코아는 카카오라고도 하고 코코아 버터는 카카오 버터라고도 합니다. 다 같은 말이에요. 자, 코코아 버터는 여러분 코코아 버터, 카카오 버터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 여기서 보셔야 될 게 제일 중요한 게 여기 밑줄 저어도 총 함량입니다. 비터 초콜릿 속에 총 함량, 카카오 함량 8분의 5, 여기에는 카카오 버터는 8분의 3.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밑줄 쳐놨죠? 중요하고 시험에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그래서 코코아 버터 같은 경우는 초콜릿의 풍미를 결정한다고요. 코코아 버터가. 이런 것도 시험에 잘 나와요. 초콜릿의 풍미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원료는 요거 카카오 버터라는 거 기억 꼭 해두셔야 됩니다. 자, 다음은 카카오 버터의 결정화 순서는 감마형, 알파형, 베타 프라임형, 베타형. 저도 이게 정확하게는 어떤 형식인지는 모르겠지만 초콜릿에 함유하고 있는 카카오 버터는 주 지방산은요. 올레익산, 스테아릭산, 팔미트산 이 세 가지가 지방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우리가 카카오 지방산을 구조를 이룰 때 감마는 그러니까 용해점 17도에서 그리고 또 알파형은 한 23도, 베타 프라임형은 한 34도, 베타형은 한 37도에서 이런 형태의 구조와 왜요? 구조하고 이게 이래서 0점 밀도 안정성이 이게 갖추게 되거든요. 얘 때문에. 이러기 때문에 우리가 커버처 같은 경우는 이런 결정화의 형태를 갖기 위해서 템퍼링을 한다는 거예요. 템퍼링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결정화 순서가 있다는 거. 이거는 시험에 잘 나오긴 하기 때문에 좀 어렵긴 하지만 그냥 한번 외워두세요. 그리고 알아가시면 됩니다. 네. 자, 카카오 메스 같은 경우는 볼게요. 아까 제가 시험에 잘 나온다는 거, 네. 초콜릿 종류를 먼저 볼게요. 그러니까 초콜릿 종류는 다크 초콜릿. 다크 초콜릿이라고 하는 건 아까 앞서 말씀드렸죠. 카카오 메스에다가 설탕이라든지 카카오 버터 이렇게 넣어가지고 만든 다크 초콜릿이에요. 이게. 그리고 화이트 초콜릿 같은 경우는요. 이거는 여러분 카카오 메스가 없습니다. 정말 버터만을 사용해서 여기에다가 설탕, 분유, 레스틴, 향을 넣고 만든 거예요. 자, 다음 밀크 초콜릿 같은 경우는 다크 초콜릿에다가 여기다가 좀 단 게 밀크 초콜릿이잖아요. 좀 달잖아요. 그래서 밀크 초콜릿이라는 거. 여기다 분유를 넣는 거. 그리고 다음은 커버처 초콜릿. 커버처 초콜릿은 우리가 카카오 버터가 주 성분입니다. 커버처 초콜릿 같은 경우는. 카카오 버터가 주 성분이고 주 성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 아이는 템퍼링을 거쳐야 해요. 왜? 카카오 버터가 주 성분이니까. 버터가 아까 많으니까. 그래서 반드시 템퍼링을 거쳐야 한다라는 거 꼭 아시고 여러분 템퍼링이라는 거 아시죠? 템퍼링이라는 거는 온도 조절 작업이에요. 다음은 가나시형 초콜릿. 이 가나시형 초콜릿 같은 경우에는요. 카카오 버터를 넣지 않고 설탕을 더함으로써 우리가 유지 함량이 적어가지고
생크림 같이 지방과 뭐 수분이 분리될 위험이 있는 재료와도 잘 어울리나 커버처처럼 코팅용으로 이용하기에는 부적합하다. 좀 맛이 없으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버터가 없기 때문에요. 버터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예민한 친구라서 이 버터는 온도 예민하고 민감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템퍼링 온도를 맞춰주잖아요. 그래서 조금만 템퍼링 온도 할 때 조금만 불이 세던지 좀 버터가 익어버려요. 조금 세면. 타버리고 그래서 템퍼링이 안 될 경우가 많거든요. 우리가 템퍼링 했다 했는데 템퍼링이 안 됐어. 이게 예민해서 그런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가나시를 만들 때 생크림을 끓여가지고 초콜릿에 넣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뜨겁기 때문에 이 아이는 가나시용 초콜릿이 따로 있습니다. 버터를 넣지 않고 설탕만 넣어줌으로 인해서 분리될 위험이 전혀 없는 거죠. 버터가 없으니까. 그 뜻이에요. 가나시온 초콜릿은. 자, 그렇지만 커버처처럼 코팅용으로 이용하기는 조금 부적합하다. 맛이 없어요. 카카오 버터가 없으니까. 네. 자, 그 다음에 코팅용 초콜릿. 코팅용 초콜릿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카카오 버터 대신에 뭘 넣어요? 식물성 유지를 집어넣어요. 그렇기 때문에 식물성 유지를 첨가하기 때문에 얘는 그렇기 때문에 얘도 없어요. 버터가 없어요. 그래서 템퍼링이 필요가 없습니다. 템퍼링을 안 해요. 녹이기만 해도 얘는 코팅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게 우리가 이거예요. 0점이 겨울에는 낮고 여름에는 높은 것이 좋다라고 했는데 이게 뭐냐면 이게 굉장히 중요하긴 해요. 이거 시험에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름에는 굉장히 덥잖아요. 근데 우리가 20도에서 초콜릿이 녹는 게 있고 30도에서 초콜릿이 녹는 게 있어요. 근데 여름에는 우리가 더운데 우리가 아무리 에어컨을 틀고 뭐 선선하게 해도 작업실 온도가 24도라든지 25도가 될 수가 있는데 우리가 20도에서 녹는 초콜릿이면 이미 녹아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작업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얘는 0점이 높은 게 좋은 거고, 그죠? 여름에는 0점이 높은 게 작업하기 편하고 겨울에는 그 반대로 춥기 때문에 0점이 조금 낮은 것이 우리가 작업하기 편하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 밑줄 친 거는 꼭 외워두시고 카카오 버터를 넣지 않고 이거 설탕을 더하면서 이거 밑줄 친 거는 잘 알아두시고 자 마지막으로 코코아 분말 말 그대로 분말이잖아요. 여기서 알아야 두셔야 될 것은 우리가 천연 코코아가 있고 그러니까 천연 코코아에다가 알칼리 처리한 것이 더치 코코아예요. 코코아 분말은 뭐 이것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연습 문제 한번 볼게요. 자, 비터 초콜릿 32% 중에 코코아 함량은 이렇게 물었어요. 자, 여기서 비터 초콜릿은 뭐라고 했어요, 아까? 카카오 메스. 다른 말로 비터 초콜릿이라고 했어요. 근데 여기에서 거기 카카오 메스에서 비터 초콜릿은 카카오 메스 같은 말이라고 했죠. 여기서 분리를 해가지고 코코아하고 자, 코코아하고 자, 코코아 버터로 나눌 수가 있어요. 오늘은 더 글씨가 안 써지네요. 코코아 버터. 여러분들은 이렇게만 써도 여러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자, 이 비터 초콜릿을 분리한 게 코코아 버터가 되는데 이 아까 제가 함량 말씀드렸죠. 코코아의 함량은 8분의 5가 들어있어요. 비트 초콜릿 속에. 자, 코코아 버터는 8분의 3이 들어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 코코아의 함량을 구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코코아 함량은 아까 8분의 5라고 했잖아요. 이쁘게 써보자. 다. 그러면 여기에서 비터 초콜릿 32% 중에 자 32% 중에 곱하기 우리가 코코아 함량 물었죠? 그럼 8분의 5. 그럼 뭐예요? 그래서
그랬더니 여기 20, 20%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코코아의 함량은 20%라고 아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서 또 코코아 버터를 물었다면 어떻게 해요? 32 곱하기 8분의 3이 되는 거죠. 그쵸? 여기까지 이해 다 되셨죠? 이 문제는 굉장히 많이 나오지만 쉬운 거예요. 굉장히 쉽죠? 그래서 이 문제는 계산 문제는 많이 나오기 때문에 꼭꼭 외워두시고, 자, 초콜릿의 맛을 크게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요거 제가 우리 여러분들 선배들 문제를 많이 내는데 많이 틀렸어요. 중간고사에 냈었거든요. 틀린 친구도 되게 너무 많아요. 자, 아까 말씀드렸죠. 풍미는 누가 결정한다고 했죠? 바로 카카오 버터가 결정한다고 했어요. 그죠? 자, 템퍼링 볼게요. 템퍼링은 초콜릿의 온도를 조절하는 작업이라고 했어요. 왜 해야죠, 초콜릿? 템퍼링 왜 해요? 자, 초콜릿에 들어있는 카카오 버터를 안정적으로 만들어서 우리가 안정된 상태로 만들기 위해서, 그죠? 그리고 초콜릿의 강택을 내기 위해서, 그리고 입안에서 용해성을 좋게 하기 위해서, 입안에서 잘 녹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불룸 현상을 막아주기 위해서, 불룸 현상. 불룸 현상 조금 이따 나올 겁니다. 네. 자, 그래서 방법에는 뭐 순행법이 있고 대리석법이 있고 접종법 등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그냥 온도가 중요해요. 순행법 이거 중요하지 않고 온도가 중요해요. 자, 온도를 어떻게 맞추느냐. 자, 다크 초콜릿 같은 경우는요. 다크 초콜릿과 화이트 초콜릿은 온도 차이가 좀 있어요. 자, 얘 같은 경우에는요. 카카오 메스가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다크 초콜릿은 카카오 메스가 들어간 거고 화이트 초콜릿은 카카오 메스가 전혀 들어가지가 않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냥 얘는 화이트 초콜릿은 카카오 버터만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카카오 버터는 열에 굉장히 민감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온도가 다크보다는 온도를 낮게 해줍니다. 열에 예민하니까. 자, 그래서 온도는 좀 낮게 맞춰주고 한번 볼게요. 자, 다크 초콜릿 1차 온도는 우리가 50도 먼저 녹이세요. 그 다음 녹이고 나서 얘가 중간 온도가 28도, 얘를 급냉각을 시키는 거죠. 차갑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나서 얘가 최종 온도가 30도에서 32도까지 올려주는 거죠. 우리가 쓰기 편한 온도. 그래서 그게 30에서 32도가 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템퍼링을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화이트 초콜릿에는요. 우리가 화이트 초콜릿이랑 아까 다크 초콜릿 온도 다르다고 했던 뜻이 이게 초콜릿 그리고 또 이게 지금 이 온도는 여러분들이 그냥 대략적으로 우리가 이렇다라고는 그냥 평균적인 온도이지 이게 꼭 픽스되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냥 이건 이론적으로 시험에 자장 나오는 평균적인 온도이지 우리가 그러면 이 온도는 어떻게 해요? 아, 얘는 초콜릿의 원산지에 따라서 좀 다르고 초콜릿 종류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온도는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얘는 이 온도를 맞추시면 안 되고 이 온도는 반드시 그냥 이건 이론적이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초콜릿에 항상 뒷면에 참조하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 다 가르치는 교수님들께서 몇 도로 하라, 몇 도로 하라라고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대략적인 평균 온도라고 하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초콜릿 제품 생산 시 꼭 필요한 도구 여기 있네. 아, 네. 필요한 도구, 디핑 포크. 이게 뭐라고 되게 쉬운 건데 이게 시험에 굉장히 이렇게 많이 나와요. 그냥 점수 맞으라고 나오는 건가? 그죠? 이런 게 나옵니다. 자, 블룸 나왔네요. 블룸. 자, 블룸이라고 하는 거는요. 영어로 우리가 피어나다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얘가 지방 블룸이 있고 설탕 블룸이 있습니다. 지방 블룸은 팻 블룸, 팻이라고 하고 설탕 블룸은 슈가 블룸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건 영어까지 같이 외워두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시험 문제에 그냥 지방 볼륨이라고 나올 수도 있고요. 펫 볼륨이라고 나올 수도 있으니까 같이 알아두셔야 돼요. 펫 볼륨의
나타나는 현상은 이렇게 나와요. 지방불림이라고도 할 수도 있고 폐불림이라도 하고 있고. 자, 지방불림이라 하는 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주머니 속에다가 초콜릿을 넣었어요. 근데 얘가 열에 의해서 녹겠죠. 녹겠죠. 주머니에 넣었으니까 녹겠죠. 근데 얘가 녹아서 먹을 수가 없어서 얘를 냉장고에 넣었어요. 그래서 냉장고에서 먹으려고 이렇게 꺼내 봤더니 어때요? 뭔가 얼룩이 져 있어요. 요게 바로 지방불륨, 펫불륨이라고 하고 이게 버터가 원인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높은 온도에서 보관하였을 때의 경우 지방이 분리되었다가 다시 굳으면서 얼룩지는 현상이 지방불륨이다, 펫불륨이다. 자, 다음 설탕불륨. 설탕불륜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를 좀 많이 들게요. 자, 편의점을 갔어요. 제가 지난번에도 했나? 편의점에 갔는데 초콜릿을 샀어요. 까서 먹으려고 봤더니 뭔가 잇면에 우리가 그 곰팡이처럼 뭔가 먼지는 좀 아닌 것 같은데 먼지처럼 뿌옇게 이렇게 곰팡이처럼 필테처럼 뿌옇게 뭔가 묻어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손으로 이렇게 저는 그렇게 손으로 이렇게 만져보면 이게 없어지긴 하거든요. 그런 느낌. 우리가 아이스크림에 깠을 때 이렇게 상해처럼 그런 느낌이 초콜릿 속에 이렇게 들어있는 이게 바로 슈가볼륨입니다. 설탕이 원인이죠. 설탕이 원인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습도가 높은 장소에서 오랫동안 방치됐을 때 공기 중에 우리 수분이 표면에 부착된 그러니까 너무 오래된 거죠 뭐. 우리가 비가 오면 습이 많잖아요. 습한 채로 방치되었을 때 얘가 공기 중에 수분이 표면에 이렇게 부착되고 그 수분이 증발하면서 이게 결정형으로 남는 거죠. 이게 하얀 가루가 그게 바로 설탕 불륨입니다. 설탕이 원인이고 우리가 추운 겨울에 안경을 쓰고 밖에 있다가 어때요? 따뜻한 안쪽으로 들어오면 어때요? 안경에 힘이 서린 느낌? 이런 느낌 보시면 이해가 조금 편하실 거야. 그죠? 그래서 지방불륨, 설탕불륨 정확하게 어떤 차이가 있는지 네, 어떤 차이가 있는지 꼭 알아두시고 자, 연습 문제 한번 볼게요. 자, 그래서 같은 조건에서 자, 보이시죠, 여러분들? 진행하겠습니다. 괜찮으시죠? 하겠습니다. 녹화는 되어 있는지 되어 있군요. 제 PC가 정말 완전히 다 나갔어요. 그래서 지금 노트북으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다시 한번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뭐가 되겠어요? 초콜릿의 보관 방법이 적절치 않아 공기 중에 표면이 부착된 뒤 그 수분이 증발해 버려서 어떤 물질이 결정 형태로 남아 흰색이 나타났다. 이거 여러분들 아까 뭐라고 했어요? 슈가볼륨이라고 했죠? 뭐가 원인? 네, 설탕이 원인입니다. 설탕이 원인. 자, 그리고 뭐 이거 초콜릿은 여러분들 뭐 크게 아실 필요가 없으시고 시험에는 이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초콜릿 수학 과정에서 포장까지 이거는 수업 시간에 자세히 설명드릴 테니까 여러분 그냥 이거 지나가고 템퍼링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순행법이 있고 대리석법이 있고 접종법이 있는데 순행법은 여러분들 우리가 초콜릿을 잘게 다져가지고 얘를 그냥 40에서 50도씩 이렇게 중탕을 해서 우리가 물로 해서 템퍼링 하는 거예요. 대리석법도 이거는 여러분들 수업 시간에 더 자세하게 여러분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템퍼링도 아까 왜 하느냐 이거 효과 아까 말씀드렸죠. 광택을 좋게 하고 입에서 잘 녹게 하고 작업이 용이하기 위해서 그리고 몰드에서 꺼냈을 때 여러분들 템퍼링이 안 되면 쉽게 빠지지도 않지만 광택도 나지 않습니다. 템퍼링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억지로 막 때려가지고 그냥 뒤집어 톡 치면 쏙 빠져야 되는데 막 두드려도
빠지지 않는 경우 있잖아요. 이런 경우는 여러분 템퍼링이 잘 되지 않았기 때문에 되는 거고, 투박하게 나오죠. 반질반질 나오는 게 아니라 그런 경우도 이게 템퍼링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이해가 좀 가셨을 거라 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우리가 제조 및 위생 관리에서 우리 기초 과학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기초 과학에는 우리 탄수화물이 있고 단백질이 있고 지방이 있고 효소가 있는데, 우리 먼저 탄수화물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탄수화물은 다른 말로 우리가 당질이라고도 하고, 탄소, 수소, 산소 이 세 가지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있는 탄소, 수소, 산소는 우리가 알아놓으셔야 해요. 이 탄소, 수소, 산소는 왜 원소 기호니까. 이 원소 기호는 우리가 과학 시간에 배웠잖아요. 근데 언젠가는 우리가 지금 다뤄질 내용이니까 꼭 알아두시고. 그런데 여러분들 다 이미 알고 있는데 제가 알아두세요라고 했더라고요. 여러분 저 알고 있거든요라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의 속마음은. 제가 여러분들 너무 가소평가했더라고요. 자, 이거 언젠가 다뤄질 문제니까 꼭 내용 알아두시고. 자, 탄수화물은 잘 알고 있죠. 열량을 내는 영양소인 거. 그리고 지방과 단백질과 함께 열량을 내는 3대 영양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탄수화물에는 단당류가 있고, 또 이당류가 있고, 소당류가 있고, 다당류가 있습니다. 자, 단당류 먼저 볼게요. 탄수화물을 쪼개더니 더 이상 분해되지 않는 당, 가장 단순한 당, 이게 단당류예요. 단당류가 되겠고, 단당류의 종류를 좀 볼게요. 자, 포도당, 과당, 갈락토스 이 세 가지가 있어요. 자, 포도당에는 글루코스, 덱스트로스, 영어가 아니라 여러분 화학명이니까 잘 이것도 알아두셔야 돼요. 포도당이라고 시험에 나오는 게 아니라 글루코스라고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반드시 화학명이기 때문에 같이 알아두셔야 돼요. 덱스트로스, 글루코스 아셨죠? 자, 과당도 마찬가지예요. 프락토스, 갈락토스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자, 포도당이라고 하는 것은요, 자연계에서 널리 알려져 있는, 분포되어 있는 과일 중에 우리가 포도에 가장 많이 들어있어요. 자, 그리고 포유동물의 혈액 내에서 0.1% 존재하고 있고, 네. 그래서 이 포도당이 우리 몸속에 존재할 때는 간과 근육에 존재를 하고, 그러니까 다당류 중에서도 우리가 글루코겐 형태로 여러분 우리가 저장된다는 거. 즉 포도당이 우리가 몸속에 포도당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포도당이 여러 개 합쳐져 가지고 우리가 글리코겐이 되는 거고, 이 글리코겐이 형태로 우리가 몸에 간과 근육에 되어 있다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우리가 간보다는요, 우리가 근육에 더 많이 저장되어 있다는 거 이거 잊지 마세요. 책에도 없고 아마 못 찾아볼 건데 가끔 기출문제에 여러분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간과 글리코겐이 어디에 더 많이 저장되어 있는가라는 게, 근데 보기에도 간도 있고 글루코겐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근육이 답이더라고요. 그래서 간과 근육에 저장되지만 근육에 더 많이 저장되어 있구나라고 제가 그때 알아서 지금 여기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 몰랐거든요, 저도. 네. 자, 여기 감미도가 우리가 이제는 감미도 다룰 건데, 감미도는 포도당의 결정형일 때 가장 높다라는 거. 그러니까 결정형일 때 가장 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환원당이라는 거. 여러분, 환원당 여러분 잘 아시는데 또 모르는 친구들 위해서 환원당.
뭐라고 얘기하지? 자, 뭔가가 있어요. 뭔가가 있어요. 자, 뭔가를 가했더니 어떻게 변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우리가 0에서 세모를 가했더니 다시 0에서 세모를 가했더니 별표가 됐어요. 근데 다시 별표에서 세모를 뺐더니 0이 됐어요. 이게 바로 한원당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간단하게 말하자면 한원이 된 거죠. 그래서 제가 환원당을 찾아봤는데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쉽게 설명할까 환원당을 찾아봤는데 어렵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요렇게 설명하는 게 더 빠를 것 같다 생각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 드렸고, 그러면 비환원당도 나오는데 비환원당은 반대예요.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 볼게요. 잠깐만 지우개. 자, 예를 들어서 뭐 잘 아시겠지만 아유 참 오지랖이다. 그죠? 자, 비와 한원당 같은 경우는 이제 모르는 친구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이해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자 0에서 세모를 가했더니 별표가 됐는데 별표에서 세모를 뺐더니 또 별표가 됐어요. 그럼 즉 변화하지가 않았어요. 이게 비환원당이에요. 이해가 조금 가시나요? 그러니까 뭔가 물질을 가했더니 바뀌었는데 바뀐 것에서 다시 빼니까 원래대로 돌아오는 게 환원당이고요. 원래대로 돌아오지 않는 게 비환원당이라고 저는 그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환원당. 자, 여기도 자 보세요. 포도당 환원당, 과당도 환원당, 갈락토스 환원당, 하나당. 자, 이당류 설탕, 메가당도 환원당. 다 환원당이에요, 여러분들. 유당도 환원당이고. 근데 딱 한 가지 비환원당인 게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설탕은 비환원당입니다. 잠깐만요. 설탕만 비환원당이에요. 요것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다 환원당이지만 이 설탕만 비환원당이다. 그러면 기억이 잘 안 나시면 어떻게 쉽게 생각하면 설탕을 우리가 달고나를 만들었을 때 달고나 만들 때 어떻게 해요? 여기다가 뭐 설탕에다가 소다를 넣고 여기다 가했더니 갈색깔이 됐잖아요. 딱딱하게 뭔가를 변했잖아요. 딱딱하게 우리 달고나 했을 때. 그런데 달고나에서 열을 뺐어요. 식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얘가 어때요? 설탕으로 돌아오나요? 가루가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비환원당이 되는 겁니다. 설탕만 유일하게 당 중에서 설탕만 비환원당이 되는 거예요. 자, 상대적 감미도는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 상대적 감미도. 너무 중요하죠. 상대적 감미도는 여기 있습니다. 설탕을 기준으로 100이라고 했을 때 단맛을 나타내는 수치예요. 상대적 감미도가. 즉 설탕이 100이에요. 단맛이 100이라고 했을 때. 그래서 여기는 수치인데 과당 같은 경우는 여기 있죠. 과당은 뭐 175도 가장 수치가 높죠. 그리고 유당이 가장 낮아요. 달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대적 감미소는 여기는 별표를 몇 개 치냐면 상대적 감미도 별표를 3개를 치세요. 자, 상대적 감미도가 가장 높은 것은 이런 거 나오고 아니면 상대적 감미도 중에서 수치가 어떻게 되는지라고 이런 것도 나오고 메가당의 수치는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수치도 꼭 같이 외워두셔야 돼요. 아셨죠? 그다음 과당 좀 볼게요. 자, 46분이니까 좀 더 할게요. 과당은 자, 과일이나 꿀에 많이 들어있어요. 들어있고 자, 상대적 감미도는 175도로 당 중에서 가장 단맛이 강합니다. 뭔가 당이 과하게 첨가됐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더 편하겠네요. 그죠? 네. 갈락토스 볼게요. 자, 갈락토스는 포유동물의 젖에서 존재하는데 그냥 갈락토스 혼자 존재하는 게 아니라 다 반드시 포도당과
반드시 결합을 해서 유당을 구성하는 것, 유당을 구성하여서 존재를 합니다.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우유 중에 우유 중에 탄수화물 유당을 분해하여서 얻을 수가 있으며 상대적 감미도는 여기 26에서 32도가 정도입니다. 아셨죠? 자, 그리고 전화당이라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이 전화당을 왜 알아두셔야 되냐면 우리가 상대적 감미도를 좀 볼게요. 상대적 감미도에서 과당, 포도당, 갈락토스 이거 세 가지는 단당류이고 설탕, 메가당, 유당은 우리가 이당류인데 이 전화당은 없거든요. 그래서 전화당을 좀 볼게요. 이 전화당은 우리가 없잖아요. 이 전화당이 뭐냐? 자, 전화당은 설탕을 가수분해하면 포도당하고 과당으로 각각 한 분자씩 분해가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 포도당과 잠깐만. 네. 포도당과 가당은 우리가 당이 한 개씩이잖아요. 포도당과 가당은 당이 한 개씩이잖아요. 포도당과 가당은 당이 한 개씩인데 그냥 과당 포도당이에요. 그냥 당이 한 개씩이니까. 근데 우리가 이당류 자, 이당류는요. 당이 두 개예요. 즉, 이 설탕을 분해를 하지만 당이 두 개로 나온다는 거죠. 자, 설탕을 가수분해하면 자, 전화당 볼게요. 자, 설탕을 가수분해하면 포도당과 가당으로 분해되는데 이 현상을 전하라고 하고 이때 생기는 포도당과 가당의 혼합물을 전화당이라고 한다. 아셨죠? 그렇게 그러니까는 설탕을 가수분해하면 포도당과 가당이 각각 한 분자씩 분해되는데 이때 일단 이 현상을 전하라고 하고 이때 생기는 포도당과 가당의 혼합물을 전화당이라고 한다. 우리가 설탕을 분해하면 어떻게 해요? 아까 포도당과 가당이 된다고 나오는데 그럼 이게 끝이지 뭐 전화당이 또 이게 뭐가 있겠어 라고 하지만 또 이것을 혼합해가지고 만든 게 전화당이라는 거. 여러분 전화당이 다른 말로 트리몰린이에요. 우리가 트리몰린 사용하는 친구들도 있으실 거예요. 트리몰린, 우리가 덱스트린, 우리가 젤리를 할 때 배합표에 제가 덱스트린 배합표에 넣었어요. 이게 전화당이라고 넣기도 하고 덱스트린이라고 넣기도 했는데 교수님 이게 뭐예요? 트리몰린, 전화당, 덱스트린이? 라고 묻는 친구들이 계속 있었어요. 그러니까 조금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물엿 같은 이런 좀 물엿 같은 느낌? 그걸로 아시면 되겠어요. 조금 더 부드럽게 설탕보다는 조금 더 우리가 그 젤리를 만들 때 윗면이 터지지 않게 덱스트린을 이 전화당을 집어넣었잖아요. 그때 트리몰린이라고 같이 외워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연습 문제 한번 볼게요. 50분이 됐네. 연습 문제만 보고 지나갈게요. 다음 당류 중 감미도가 가장 낮은 것은 아까 유당이라고 했잖아요. 유당 16. 아까 잠깐 여러분들 50분이 됐는데 아까 잠깐 여러분들 한 3분 정도 나간 거에 대해서 깜짝 놀랐는데 다행이에요. 다시 컴퓨터를 끄고 모니터를 좀 크게 한번 다음 시간에는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 이당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11시에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잠깐 물 한 잔 마시고 오세요.